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흔히들 이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전설, 신화의 나라. 그리고 인문학의 원천이자 고향. 뭘까요?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분들이라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말 참 많은 수다의 나라. 잘난 사람 절대 못 봐서 그 사람 추방하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나라. 질투와 시기의 나라. 뭐 이런 나라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튜디오 왔는데 여기 무슨 5살짜리 꼬마아이가 온 줄 알고 무슨 군데군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가나다라를 배운 아기들 집에만 있는다는. 아니 근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쵸.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투키티데스, 데모스테니스, 브라시다스 이런 이름들 이건 정말 생소할 거란 말이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왜냐면 본토 발음이에요? 아니 그리스의 명연성을 가들은 오히려 혀 짧은 사람이 많대 저렇게. 아, 아디스토텔레스. 니키아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패권을 다투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상황이 어땠을지 이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하려면 이제 도시국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아테네. 네. 아테네가 원래는 농업국가였어요. 근데 그 데미스토클레스가 해양국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끝나니까 그야말로 해상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해상무역 왕국이 되고 스파르타는 좀 억울한데 스파르타는 원래 농업국이에요. 네. 그 전쟁을 이겨서 사실은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바다를 차지했지. 네. 자기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러나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역시 스파르타가 네. 세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와 맞상대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동안 페르시아 전쟁 때는 가려져 있던 이인자들 이 사람들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1등이 앞으로 나가면 2등도 생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또 두 나라가 있는데 해상 2인국 아테네한테 늘 깨지는 바다의 2인자 그게 코린토스예요. 그 다음에 육상의 2인자 그게 아르고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아르고스는 또 스파르타 바로 앞에 있어서 평생 왼수인데 매일 맞고 사는 애들이죠. 여러 번 덤볐는데 여러 번 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말고 북쪽을 지배하는 테베 이 세 나라가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차피 도시국가고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면 해상의 1인자 아테네, 스파르타 땅의 1인자 페르시아를 이긴 것만 해도 정말 용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겨우 물리치고 이제 힘 좀 얻었으면 둘이 딱 힘합쳐서 땅은 내가 지킬게, 네가 바다를 지켜 해가지고 쫙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둘이서 싸울 궁리를 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라는 게 네. 한마디로 독립적인 국가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뭐 트로이 전쟁이나 아니면 우리 살라미스 해전 이런 뭐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외침에 대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다고 보면 네. 이번 펠로폰네소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들 간의 이른바 헬레나인들 간의 내전의 형태거든요. 근데 내전만큼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추악한 전쟁이 없어요. 그럼요. 아 우리로 치면은 신라 우려 백제 뭐 이런 느낌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네. 항상 허준 씨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줄 때 전 깜짝깜짝 놀라요. 기대 안 하게 만드는 게 방법입니다. 아무튼 저 델로스 동맹을 했었을 때 이른바 이제 중앙은행 같은 그 성격을 가진 게 네. 아테네로 옮겨가요. 아. 그러면서 아테네가 정말 융성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전쟁을 하면 우리는 해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가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요. 뭐냐면 자기네 신전, 궁전에서부터 한국까지 갈 수 있는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성벽을 쌓아요. 근데 이걸 스파르타가 보고서 안 좋은 거죠. 이거 너네 이걸 왜 쌓아? 너네 사절단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네. 그 사절단이 와서 스파르타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동맹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우리는 제국을 현재 상태에서 확장할 수 없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제국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로스 동맹에 있었던 많은 아테네 동맹국들이 자기들한테 부추겨서 제국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런 거 있죠. 왜 남자들 사이에서 들릴 듯 말 듯하게 한마디 한 거. 살라미스 꼴랑 15척 보내놓고서 살라미스 해전 때 스파르타가 꼴랑 배 15척 보냈거든. 그러면서 스파르타 심기를 확 건드려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네.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아테네는 이제 완전히 무역 국가예요. 그러니까 왜 델로스 동맹 근교가 글로 가냐면 스파르타는 장사를 안 해요. 원래 스파르타는 돈도 안 쓰는 나라예요.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된다고. 짓고 먹고 짓고 먹고. 네, 그런데 뭐 무역을 왜 해?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야 중앙은행 금고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테네에다 갖다 놓고 우리 장사할 테니까 너희는 농사 짓고 있어. 근데 스파르타가 가만 보니까 이러면 아테네는 계속 세지고 그렇지.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된 거예요. 스파르타는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돈이 없어요. 군복 봐도 아테네 군들은 화려해요. 상당히 화려해요. 뭐 깃발도 꽂고 뭐 투구의 장식도 화려한데 스파르타 보면 뭐 딱히 이렇다 할 뭐 그런 게 없어요. 영화에 보면 그래 다 벗고 있잖아요. 몸이 화려하잖아요, 대신. 스파르타 하면은 몸에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얼마나 헐벗고 굶주려서 많은 스파르타는 군인들 먹어야 된다고 맛없는 빵만 먹고 그 스파르타 유명한 게 검은 죽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요즘은 군대 식사 좋아졌지만 네. 60년대 군대 식사 같은 게 딱딱한 빵과 검은 죽 한 사발 이것만 먹고 살아요 평생. 그래서 아테네 사람은 가면 살 수도 없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스파르타의 변방에 하나 동맹국이었던 코르키라하고 이제 바다의 인자 코린토스하고 이제 전쟁이 나요. 이게 이른바 이제 큰형들끼리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저런. 그럼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화 나오고. 나죠. 나와야죠. 누가 내 동생 때렸냐. 그렇지. 그래서 나와야죠. 동생 때렸냐고 나와서 때리려고 했더니 저쪽 형이 이제 뭐지. 그렇죠. 너무 힘들어. 왜냐면 스파르타는 농업국인데 코린토스는 바다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한테 덤벼보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과연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전쟁에 임했는지 무기고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로 다른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었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내전에 해당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소수나마 기병이 등장했고요. 투창병, 활 등의 원거리 투사 무기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숙련된 투창병 펠타스트는 고대 그리스 팔랑크스를 돕는 보조 병거였죠. 팔랑크스의 후방과 측 후면을 엄호하거나 전방과 후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치명적인 투창으로 적군에게 지속적인 출혈을 강요하는 부대였습니다. 이건 그리스 궁병의 모습인데요. 특이하게 다음에 쏠 화살을 활을 접은 손에 미리 잡고 있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양측이 팔랑크스라는 동일한 전술을 써서 결국에는 난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주무장이었던 창, 사리사보다는 부무장이었던 검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양날인 지포스와 라코니아, 그리고 외날인 코피스가 주로 쓰였습니다. 기존의 40cm 내외의 파라도니움보다 더 길어서 약 60cm의 길이의 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30kg이 넘었던 중장 보병 장비의 경량화가 이루어집니다. 18kg에 달하는 갑옷 토락스는 아마포, 즉 섬유 재질의 가벼운 갑옷으로 바뀌고요. 무게 9kg, 직경 60cm 이상의 방패 호플로는 대폭 경량화된 무게 2kg, 직경 45cm 이하의 아스피스로 대체됩니다. 투구의 변화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까지는 이러한 코린트식 투구가 보편적이었으나 이 투구는 무겁고 덥고 그리고 또 명령이 잘 안 들렸습니다. 또한 코 가리개 때문에 시야조차 좋지 않은 편이었죠. 따라서 각 도시국가는 독자적인 형태의 투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공이 경량화와 함께 귀 부분을 노출시켜서 명령이 훨씬 더 잘 들리도록 했죠. 또한 시야 확보도 더 좋았습니다. 자, 마치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무기의 변화만큼이나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전사 분석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쟁의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왜? 난 제가 꼴보기 싫어. 언젠가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파르타가 많이 벼르고 있었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정말 가시였던 아테네를 먼저 스파르타가 치고 들어갑니다. 아테네의 당시 지도자가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인데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 전략이라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땅에서 강하다. 아테네는 바다에서 강하다. 그러면 지상에서 스파르타가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철수해서 아테네 성벽 안으로 다 이주시키자. 오. 그러면 스파르타가 와서 농작물을 태우고 돌아가요. 그러면 아테네는 배를 띄워서 스파르타를 봉쇄하는 거예요. 바다를 봉쇄하는 거예요. 이 작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승부가 안 나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와서 농작물을 태워요. 네. 아테네는 해상국이고 돈도 많잖아요. 곡물 사다 먹어요. 아. 바다에서. 아테네 해군이 가서 스파르타를 봉쇄를 했는데 스파르타는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는 나라예요. 맞아요. 바다를 막아봤자 날릴 게 멸치하고 새우밖에 없어요. 생선만 좀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가 안 나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누구의 승리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는 어쨌든 장기전으로 가면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아. 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의외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테네가 청야전이잖아요. 스파르타가 오면은 성벽 안으로 모아서 산다. 이랬더니 아테네 성벽 안에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전염병이 돌아요. 그때 당시에 전염병은 위험하죠. 전쟁보다 그쵸, 위험해요. 그쵸, 예, 그쵸. 근데 당시 사람들은 병이 왜 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인구 밀집 때문에 난다는 걸 몰랐어요. 어. 그래서 막 전염병이 도는데 거의 군인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어이구야. 그러면 민간인은 아마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럼요. 군인들은 건장한 그럼요. 사람이 그 정도고.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군대 4분의 1이 죽었을 뿐 아니라 아테네를 끌고 오던 페리클레스와 그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아, 리더가. 페리클레스가 여기서 사망해버리면서 이 이후에 정말 거짓말 같게도 아테네가 쇠락의 길로 들어서요. 아니, 당연한 것이 페리클레스가 그러한 적전이나 여러 가지 그 구상을 해서 해상을 먹고 봉쇄를 하고 성 안으로 도망가는 명작전을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리더가 쓰러졌다. 이거 리더가 없어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페리클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아테네가 말 많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청야전 하자고 그랬더니 내 밭은 어떡할 거야. 뭐 수비만 할 거냐. 온갖 얘기 다 나왔는데 이거를 아우르는 통솔력이 페리클레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이거는 국가와 이번 전략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반대파도 불복을 해요. 이 소위 말하는 통합의 리더십과 신뢰. 이게 이 이후의 지도자는 없어요.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의 페리클레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는 명망과 판단력을 겸비하고 청렴결백한 지도자였다. 그는 항상 대중을 이끌었고 대중이 그에게 너무 의지하면 그는 대중을 불안케 만들고 대중이 낙담을 하면 그는 대중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긴 했다. 밀당의 대가네요. 그렇죠. 밀당. 밀당의 대가가 최종적으로 얻는 게 뭡니까? 완벽한 신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게 밀당을 잘했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딱 하나였잖아요. 연설이잖아. 그렇죠. 페리클레스가 또 연설의 대가입니다. 결정적 연설을 2개를 해요. 네. 처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중구난방이었거든요. 이거를 단 한 번의 연설로 제압을 해요.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파르타한테 한 번 양보하면 저들은 또 다른 양보를 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과거 페르시아를 물리칠 때 운보다는 지혜를, 힘보다는 용기로 대항했다. 멋있는 말이에요. 생긴 것도 그냥 뭐랄까 사람이 날카롭지 않고 맞아요. 약간 인상이 후덕해요. 부드러운 스타일. 반대하면서도 이해를 해줄 것 같으면서도 철두철미할 것 같은.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독재자가 돼요. 네. 결국 정치인의 뛰어난 능력은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따르게 동의하게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양쪽에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상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페리클레스가 또 한 번 유명한 추도사를 해요. 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긍심을 갖고 용감히 싸우다 죽는 것보다 비겁하게 살아남아 구역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느낌이 영화 300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쓰러져 가면서 그 배신자 있잖아요. 뒷길을 알려준 그 배신자에게 너는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겁하게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긍지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연설문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자들로 하여금 피를 끌어올리는 끌어올라. 나 지금 끌어올랐어. 지금 이 상태라면 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아니 거야. 근데 사실 이 연설물이 약 2,400년 전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정치가들도 인용을 해서 연설을 했다. 유럽의 정치가나 어떤 네. 연설하는 사람은 이 펠로폰네스 전쟁사에 나오는 연설문을 안 외우는 사람이 없고 특히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정말 모든 거의 교본이에요. 다 인용을 못하니까 그러는데 저 장례식 연설도 멋있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장례식에 가서 막 울리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추도하지 말자. 이 사람들은 아테네를 위대한 제국으로 위대한 나라 세상이 모두 따라오게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축하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야, 그 정신은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비슷하네요. 장례식 가가지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 가시는 길 우리가 시끄럽게 왁자지껄하게 떠들어야 된다 해서 술 많이 마시고 시끌시끌하게 하잖아요. 조박조박.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군요. 그래?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막 이렇게 피를 끓게 하면 이런 거예요. 형이 죽어서 온 동생이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피가 끓어올라요. 그럼 나 역시 아테네의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 군대 4분의 1이 없어졌는데 네. 그리고 페리클레스도 죽었는데 이 위험한 순간에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편 이렇게 진영 논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 선동가가 등장해서 우리가 왜 수비만 하냐. 축구에도 나오잖아요. 수비만 하면 안 돼.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나가자 이럽니다. 스파르타한테요? 예. 그러니까 반대파가 너 스파르타인데 공격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말로는 뭘 못해요. 그렇죠. 나한테 군대만 줘봐. 내가 당장 해치울게. 그랬더니 정말 줘버렸어요. 나 줄 테니 가서 해봐. 이래 가지고 울적해진 느끼로 군대를 끌고 나갔어요. 야, 이게 결과를 듣지 않아도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아테네는 해상전에 강하고 그렇죠. 스파르타는 육지전에 강하고 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는 누가 지금 육상전 하는 자, 거잖아요. 육상전에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클레온이라는 장군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앞서는 사람. 야, 지금 내가 끌고 나가서 하면 스파르타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총사령관에 니키아라는 총사령관이 있었거든요. 덜커덕 군대를 줬다. 나가서 해봐. 체면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 그렇죠.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잭팟이 터져요. 어떤 그러니까 사건이에요? 거기서 스파르타가 져요. 그리고 클레온이 스파르타 보병 200명을 포로로 잡아요. 200명 죽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200명 그거 뭐 별거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시 스파르타의 완전 시민의 숫자가 3,500명이었어요. 이거는 스파르타의 어떤 그 최상층의 기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로 큰일을 터뜨렸네. 당연히 질 줄 알았더니 나갈 때 나는 이런 말하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그 장군이 군대에 몸담근 지 20년 단 한 번도 이 생에 승리를 확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갈 줄 알고 완전히 깨질 줄 알았더니 완전 반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실제 실전 지휘했던 장군은 데모스테네스라는 장군인데 다른 사람이 지휘한 거예요? 예, 그 데모스테네스가 그 아테네 장군 중에서는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전투가 중장보병끼리 싸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장보병은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만히 세워놓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땡볕에 이런 쇠갑옷 입고 3시간만 세워놓으면 화상으로 쓰러져요. 그런데 과거에는 중장보병은 중장보병끼리 붙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이거든요. 네. 중장보병이 돼야만 선거권도 가질 수 있고 참정권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경보병, 궁수 이런 애들 꽤 있는데 1000명 이상 있었는데 얘들은 실전에 중요한 역할을 안 시켜요. 아 일부러. 예, 왜냐하면 경보병이 중장보병을 때려잡으면 우리도 봐라 같이 있잖냐 투표권 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시켜요. 근데 아테네가 지금 급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보병을 투입해가지고 막 창 던지고 바깥에도 뺑뺑 돌아. 도망가고 막. 그렇죠. 와. 네. 도망가고. 그니 얘들이 가만히 서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다 쓰러져. 그러니까 이 전투를 계기로 스파르타군 장비가 일대 혁신을 가지고 와. 좀 더 여기가 현명해지네요. 더 큰 충격이 나오죠. 스파르타는 항복하는 적이 없잖아. 그렇죠. 죽죠 그냥. 근데 200명이 포로가 됐잖아. 이걸 어떻게 왕따시켜? 그것도 최상위 계층 시민인데. 할 수 없이 서로 협상해갖고 데려와요. 와. 그래서 불패 뭐 우리는 뭐 항복하느니 뭐 죽는다. 완전히 스파르타의 전설이 여기서 끝나. 아이고. 스파르타가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 스파르타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타격을 입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아테네는 어마어마한 시민과 병력이 병에 걸려 쓰러졌단 말이죠. 그럼 스파르타가 그 200명을 데리고 오고 나서 절치부심 와싱산담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일단 휴전을 해요. 이거 다시 붙었다 또 지겠다. 아니 이게 서로 너무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아, 정말로 붙으니까 서로 다치는구나.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여기서 좀 생각이 바뀌는 게 이거예요. 육군하면 스파르타가 항상 최강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네 전술, 자기네 훈련법 이런 거를 델레스 동맹 국가들이나 그리스 국가들이 다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패배한다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게 됐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1라운드는 종결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죠. 잠시 멈춘 상황에 아테네가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약탈을 자행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무역국가잖아요. 사실 피해는 아테네가 훨씬 많이 입었죠. 어. 그래서 스파르타도 그거 믿고 휴전했겠죠. 쟤들 재기 불능일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이제 아테네가 생각보다 빨리 함대를 재건하는데 소아시아의 그 수많은 도시들 배 타고 가서 막 털어요. 아 저런. 세금 막 때리고 요즘 말로 하면 수수료 막 올리고 관세 올리고 상납금 올리고 이랬더니 순식간에 아테네 금고가 그냥 꽉 차는 겁니다. 아니 뭐 철학이 어쩌고 뭐 도덕이 어쩌고 인간성이 어쩌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래놓고서는 남의 나라 가지고 다 털어서 자기네 그 그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멜로스 섬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아테네가 가까운 데인데 원래 스파르타 사람들이 가서 만든 섬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가 있으니까 스파르타 편 들겠다. 여기도 이제 세금 뜯으러 털러 가는 겁니다. 어. 그랬더니 아주 옳은 말을 하죠. 너희는 지금 전체 지도자가 되려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덕을 쌓고 명예를 지켜줘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우리 이렇게 털어먹으면 너희 손해다.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니네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사의 법칙은 약자는 강자한테 순종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잡아다가 전부 너희를 털어버려. 그게 이제 페리클레스의 아까 연설문에 있었던 논리죠. 그러면서 이게 내전이잖아요. 이 내전만큼 이게 정말 어떤 치졸하고 추악한 그렇죠. 게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아테네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 실망이 시작이 됐어요. 예, 말만 많이 하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거 좋아하고 잘난 사람 미워하고 그랬더니 오늘도 또한 이제 실망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젠 도덕성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사실 아테네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문제예요. 아 모든 인류는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인간은 위대하다, 철학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똑같이 남의 거 털어먹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남의 거 똑같이 털어먹은 이 사람들이 이제 2라운드를 시작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이게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시칠리아.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일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원이 없어요. 농사질 만한 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 당시에 그리스가 곡물을 어디서 수입했냐면은 시칠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저기 이오니아 지방 있죠. 소아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서 자 곡물을 수입했단 네. 말이에요. 자, 근데 저 시칠리아에는 두 개의 결정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세게스타라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리누스라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는데 네. 세게스타는 아테네 이민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리누스는 스파르타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끼리 또 싸움이 났어요. 아이고. 참. 근데 이게 무슨 전쟁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네 싸움 수준이었는데 세게스타에서 아테네로 사신이 와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커지는군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테네가 별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세게스타 사절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고. 굳이 아테네는 시칠리아로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오니아 지방에서 충분한 곡물을 해상무역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전파와 평화파로 나눠야죠. 네. 그래서 주전파가 누구였냐면은 아까 페리클레스 있었죠. 페리클레스의 조카가 나와요.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했던 인물 알키비아데스가 여기서 나와요. 평화파는 누구였냐면은 당시 사령관이었죠. 당시에는 니키아스가 평화파의 노련한 장군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요. 근데 페리클레스 사후에 니키아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이 주도권을 뺏어오려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을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네. 식민지를 털어먹다 보니까 속된 말로 돈맛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스파르타랑 싸웠는데 스파르타는 털어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랑 싸우자고 군대 모으는데 군대 모으느라고 막 돈을 좀 뜯었더니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긴 거야. 야, 이거 돈 의외로 잘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돈 없는 스파르타를 먹을래? 돈 되는 시칠리아를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도 아테네로 사절단을 한 번 보내요.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근데 회의가 있기 전날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 사절단을 몰래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전쟁하기 싫다. 너네가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 내가 지지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순진한 스파르타 사람들 그걸 믿었죠. 다음 날 회의석상에서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알키비아데스가 벌떡 일어나면서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래요. 너네 스파르타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스파르타를 도발하는 거군요. 또 알키비아데스 역시 말을 정말 잘했어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 제자였어요. 정말 미남에다가 소크라테스 제자였단 말이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질이 떨어지고 그 기술도 낡아버리는데 전쟁을 계속하면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자신을 지키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번 피가 확 끓어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를 먹으러 가자라고 됐는데 지도를 보니까 시칠리아가 스파르타의 본토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엄청 큰 섬이네요. 진짜 중요한 건 저게 이제 나중에 포에니 전쟁할 때 나오지만 지중해 무역권의 중심이에요. 저기를 안 거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요즘 말로 뭐랄까 교통요지, 그러니까 무역 중심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동쪽에 소아시아 따라 비잔틴까지, 서쪽으로 시칠리아랑 해서 그 유명한 카르타고까지 북아프리카까지 먹는 건데 알키비아데스 그 꿈이 돈 벌러 갑시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칠리아 먹고 카르타고까지 점령하고 이탈리아까지 먹어서 소위 말하는 지중해 제국을 건설하자는 엄청난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사실은 뭐 그거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울고 싶은 애한테 이렇게 때려준다고. 명분을 던진 거예요, 명분을. 아테네 사람들이 다 돈맛이 들었잖아요. 근데 돈 벌러 갑시다. 그럼 되겠어요? 지금 명예와 금지 뭐 이런 것만 딱 얘기해놓고서는 돈 벌러 갑시다. 스파르타랑 싸우자. 시칠리아를 구원하자. 뭐 좋은 말 막 갖다 붙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아테네는 투표로 사령관을 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한테 절대 안 줘요. 민주정이니까 3명을 뽑는데 이제 총사령관이 알키비아데스고 또 한 명을 행정의 최고 전문가. 근데 알키비아데스의 숙적이 된 니키아스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라마코스라고 뽑는데 네. 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머리 높고 근육만 있는 그러니까 삼국지의 장비 같은 장비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이 인선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이야기만 들어도 셋 다 너무나 성격도 달라. 다르고 느낌도 다른데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을까? 오히려 저는 투닥투닥 이러다가 이제 제일 큰 산으로 가는 문제는- 게 아닌가. 제일 큰 문제는 네. 둘 다 이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라마코스는 머리 놓고 몸만 있어. 라마코스를 누가 잡느냐. 그렇지. 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결국은 시칠리아 섬을 이제 먹는 걸로 이제 2차 전쟁으로 2라운드로 가게 되는데 조금 생소한 이제 인물들도 보이고 네.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이니까 인물 탐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죠. 좋습니다. 오늘의 도큐멘터리 전쟁사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은 바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흐름을 바꾼 야심가이자 우물 알키비아데스. 사실 조각상만 봐도 누군가를 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봐봐요. 있어요. 정면으로 누구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지 않잖아. 약간 이렇게 그냥 밑으로. 있잖아. 서양의 많은 역사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존 F 케네디하고 패턴은 섞어놓은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 어마어마한 인물 둘이네요.
알키비아데스는 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시나 호날두 같이 네. 탑 오브 탑 클래스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시합 끝나면 뭐 감독의 전술이 잘못됐니, 제가 잘못했니 말 막해요. 그런데 재수없긴 한데 아무도 욕을 못해. 왜? 시합하면 얘가 골 다 넣어. 뭐 서너 명씩 제껴. 그러니 이게 미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소크라테스의 애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애제자라는 뜻은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 이게 사귀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기 그 왜 라파엘로가 그린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 그림. 저기 저 약간 초록색 약간 나는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네, 왼쪽에. 예. 그 소크라테스가 그때 이렇게 섹시하게 쳐다보고 있는 알키비아데스. 야 그림 보시면 알키비아데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려해. 그 소크라테스하고 관계가 좀 복잡한데 알키비아데스가 워낙 페리클레도 족하고 잘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진해서 쟤는 금수저 환경이라 타락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철학을 배워야 한다. 네,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 어.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스승이 돼요. 지금의 저 라팔로의 상이나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보면 그래도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는 인정했나 보네요. 오직 소크라테스만 존경하고 스승으로 역시 봤다고. 그러니까 후대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키비아데스는 이거예요.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보다 잘난 놈 못 봤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저분 한 분만은 내가 인정.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전쟁에 들어가진 않으셨거든요. 결국은 알키비아데스가 갔는데 문제는 니키아스랑 엄청 사이가 안 좋았고 라마코스가 같이 갔단 말이죠. 이 사령관들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완전히 보면 알키비아데스가 보는 니키아스는 저 진짜 말도 안 통하는 저거. 니키아스가 보는 알키비아데스는 저 새파란 게 저거. 이거예요, 완전히. 라마코스는 저들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알키비아데스가 지휘권을 쥐고 하니까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요? 아테네는 왜 신성국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헤르메스라는 그 신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아테네 시내에 있었는데 출전하기 전날 이 모든 헤르메스의 신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요. 신상의 주요 부위가 훼손이 됐다는 건 거의 아테네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이거는 분노 정도가 아니라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거기서 유력한 용의자로 알키비아데스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니키아스 측에서 꾸민 공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출항하고 가고 있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일부러 니키아스가 재판을 미뤄요.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가 없는 상태에서 벌석 재판을 하려고. 그래서 바로 사형 선고를 때리면 소환시켜서 죽이면 되니까. 근데 출항을 하고 나서 벌석 재판이 돼서 소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로 돌아가면 죽을 게 뻔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스파르타로 탈출합니다. 이 친구들 참. 영화 같아요. 스파르타는 아까 알키비아데스도 완전히 당했잖아요. 딱 도착하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끼친 피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일종의 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그 알키비아데스의 명성을 들어서 알잖아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요. 이 알키비아데스가 정말 영리한 게 스파르타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 원래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다 버리고 스파르타인들보다 더 스파르타인답게 굴어요. 옷도 수수한 거로 갈아입고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왕 만나서 전략 전술 얘기하고 뭐 사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스파르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듣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찰력과 호방함을 알키비아데스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의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 나가서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파르타인들이에요. 청컨대 여러분의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은 나를 이용하십시오. 스파르타인들 이제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보내줬구나. 이거. 이야, 그치. 그러네. 아니,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에 미치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스파르타에 가서 힘이 돼 주었다? 이건 스파르타가 기회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이거 이대로 안 있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파르타에 가서 정말 아테네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전술을 얘기를 해줘요.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칠리아에 저거 지금 아테네군은 지지부진하니까 원군을 보내라. 그 가는 바람에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가지고
아테네군이 거기서 완전히 전멸을 해버려요. 한 명도 못 살아. 예, 한 명도 못 살아. 야, 그러면 시칠리아는 완벽하게 스파르타의 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데모스테네스도 죽고 니키아스도 죽고 완전 전멸하고 함대가 싹 전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파르타고 이제 맨날 아테네 가서 불 지르는데 그 좀 멍청하게 하잖아요. 알키비아데스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하냐. 진짜를 알려줘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테네 북쪽에 한 23km 되는 지점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걔네들이 아테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를 점령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서 나무 태우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괴롭힐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정말 탁 가서 1년 내내 농사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입을 많이 하고 뭐 무역 그 국가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자원이 없으면 그건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오니까 보리농사 추수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이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전량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막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아테네 먹을 거 하나도 없대. 이거 좀 올려받아도 살 수밖에 없어. 그렇지. 되는 거거든. 또 치명타를 날려요. 뭐예요? 아테네가 무역 국가잖아요. 아까 세금 어디서 뜯었어요? 다 저 소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그거 다 배반시켜요. 아니 정말 우리 알키비아데스의 이건 이 알키비아데스는 이것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분해가 돌아가는 이 수준이 차원이 달랐어요. 게다가 전쟁에 싸움도 잘해. 잘생겨. 아테네가 이제 정말 위기가 온 거예요. 함대 전멸, 경제 봉쇄, 완전히 스파르타한테 불복하기 직전 상황이 됐죠. 스파르타에 단 2년 있었거든요. 그 2년 동안 이게 모든 게 다 벌어진 거예요. 아테네가 이제 몰락하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테네는 이제 끝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알키비아데스가 재벌은 개를 못 줍니다. 왜요? 빅 스캔들을 일으켜요. 그것도 스파르타 왕비하고. 좀만 참지. 스파르타 왕비는 티마야하고 빅 스캔들을 일으켜서 티마야가 덜커덕 임신을 내요. 여기서 알키비아데스는 주저없이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요. 또 가요? 스파르타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아 진짜요? 이 사람이 평생에 사형 선고를 6번이나 받아요. 목소리 되게 기네요. 이게 페르시아 소아시아의 총독인 티사페르네스한테 가서 참모가 돼요. 티사페르네스도 이미 알았죠. 알키비아데스가 어떤 인물인지. 어서 오렴. 빨리 오렴. 여기서 놀라운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당시 그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스파르타 해군 그 노젓는 사람들 있죠.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파르타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월급을 페르시아가 대신 줬어. 그런데 알키비아데스가 그런 거예요. 월급 주지 마. 왜? 이쪽이 세지면 이쪽을 키워주고 이쪽이 세지면 이쪽을 키워줘서 서로 지치게 만들어. 그래야 페르시아의 이익 아니냐. 이야, 진짜 이게 알키비아데스는 알면 나서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진짜 이 머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네요. 또 이오니아 사람들을 다시 아테네로 돌려요. 다시 전장으로 조금 돌아오면은 그럼 이 알키비아데스의 배신으로 아테네가 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2라운드는 스파르타의 그렇지, 승리라고 스파르타의 뭐 승리지. 정리를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마지막 라운드 3라운드 가봐야죠. 가봐야죠. 어떻게 되나요? 3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아테네는 거의 지금 뭐 패망 상태잖아요. 네. 간신히 있는 거 쥐어 짜가지고 이제 해군 함대를 내보냈어요. 근데 스파르타가 이제 이제는 해군도 컸지 없애려고 하는데 바람같이 알키비아데스가 나타나요. 아테네로요? 아니요, 전쟁터로.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아니요, 자기가 사설함대 이오니아 가서 이 도시 가서 뜯고 저 도시 가서 뜯고 태수한테 뜯고 아, 진짜 되게 매력적. 진짜 매력적이야. 그리고는 딱 나타나는데 지금 아테네도 급하잖아. 그럼 탁 나타나더니 내 작전대로 하자. 그랬더니 아테네 장군들이 걔 말을 다 들어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지휘를 해서 스파르타 육군하고 해군을 다 전멸시키고 사령관까지 죽고. 지중해 전쟁의 신이네. 어딜 가도 이기네. 전쟁의 신이라기보다는 이거의 신. 한마디로 알키비아데스는 세상을 살면서 짜증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지?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내가 수천 년 전 사람한테 내가 왜 스트레스? 기원전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겼잖아요. 네. 아테네가 만세죠. 영으로 그럼요. 돌아와서 이제 함대를 갖고 또 나가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음모 같아. 나갔는데 갑자기 부관이 사고를 쳐가지고 함대가 일부 손실을 입어요. 노티온 해전에서 스파르타한테 져서 다시 추방이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진짜로
여지껏의 알키비아데스를 들어본 결과는 알키비아데스는 절대 아테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네요. 하양 평준화 시켜야 되는데 평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건 특성화야, 저 친구는.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알키비아데스가 아리스토파네스라고 유명한 희극 작가 겸 시사평론가, 요즘 말로 하면 있는데, 이런 말을 다들 무서워하고 싫어하면서도 따를 수밖에 그리워한다. 없는. 그리워한다. 아 저거 재수 없어 하다가도 막상 우리 편 되면은 얘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그래. 걔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우리 걔가 진짜 꼴보기 싫긴 했는데 걔 있을 때 우리 좋았어. 이렇게. 그래서 또 망명을 했는데 얘가 없으니까 아테네가 또 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또 나타나요. 아무리 알키비아데스가 싫어도 지금 완전히 지금 쇠락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 도움이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요. 아이거스 포타모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칠리아에서 아테네가 패배한 이후에 그래도 다닥다닥 긁어모아서 해군을 재건을 해요. 아테네가. 그 다음에 해상에서 이제 스파르타하고 마지막 결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스파르타 역시 곤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스파르타가 이때 사회적 개혁을 단행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스파르타는 철저한 계급 국가였어요. 네. 근데 이 계급을 어느 정도 타파를 해줘요. 왜냐하면 완전 시민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2등 시민, 3등 시민들한테까지도 지휘권을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계층한테까지도 어떤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오. 전쟁에 참여시켜요. 그 거의 한 10만 되는 그 지배계급. 그렇죠. 타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스파르타의 해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리산드로스가 나오죠. 근데 이 리산드로스가 스파르타 사람 치고는 또 이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리산드로스가 페르시아로 가서 이제 페르시아 황태자였죠. 이제 키로스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키로스 왕자가 전격적으로 스파르타 해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해전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와 스파르타군 해군의 세력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테네 지휘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테네 지휘부가 항상 전쟁 나가면 추방당하고 죽고 이러니까 지휘관이 그때 6명이 가요. 그래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지휘를 해요. 이게 뭐냐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건 참 안 좋은 방법이네. 이때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가 가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아테네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조그만 30척 정도의 분견대를 파견해서 리산드로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리산드로스가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이 분견대를 갑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바짝 붙인 다음에 당황한 아테네군한테 접근전을 시도해서 아테네 함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 접근해서 싸우는 것도 스파르타 그렇죠. 또 장기니까. 이 아테네 해군이 또 실수를 저질러요. 여기서 어떤 활로를 찾았어야 되는데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가요. 육지는 스파르타의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까지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알키비아데스가 또 나타나요. 네. 또 배 몰고 와서 내가 이번에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전략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알키비아데스 말이 다 맞아요.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각격을 안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리산드로스는 이미 노련한 애여가지고 아테네군이 어떤 전술을 쓸지 다 알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알키비아데스는 그것도 안 가. 니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사형 선고 2번이나 받은 놈 또 해봤자 가라. 그리고 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알키비아데스 멀리서 그거 구경하다가 다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밉지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적이 되면 무섭고. 그렇죠. 자, 오늘 완전히 알키비아데스 특집 같은데 그러면 알키비아데스가 결국은 어딘가를 강대국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요. 마지막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푸르기아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거기서 숨어서 지내요. 왜냐하면 항상 영광을 달렸지만 그 영광을 달리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적을 만들었어요. 사형 선고를 5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이 알키비아데스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푸르기아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여인을 하나 만나서 또 제 길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집에서 거기에 이제 암살단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 암살단도 알키비아데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다 불을 질러요. 나오라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냐면 옷을 대충 둘러 입고 방패하고 칼만 갖고 딱 나와요. 그러면서 알키비아데스가 다 덤벼. 다 덤벼. 거기에 있는 많은 암살단이
얼음장 같이 어. 있다가 덤비진 못하고 활하고 창만 닿죠. 그래서 활과 창을 맞고 비참하게 죽죠. 거기서. 진짜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 근데 그 암살단이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가 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왕비를 임신시켰잖아요.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 아테네. 그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그 동네 살면서 또 여자랑 사건을 하나 쳐가지고 형제들이 분노해갖고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요 정말로요 러시아에서 보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도대체 이 라인은 어디까지 뻗어들린다. 아무래도 근데 밀접하게 세 번째가 가장 나도 세 번째. 네, 가장 뭔가 이렇게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왜냐면 생각이 알키비아데스가 어차피 정말 모든 힘을 다 잃은 상태잖아요.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중해 모든 나라들한테 다 미움을 받게 됐는데 근데 개인적인 원한은 잊혀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 번째 원한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러면 셋이 합작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어디 가냐? 나 알키메데스로. 너도? 자 아테네는 완전히 망가졌다 쳐도 스파르타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3라운드 2막이 새롭게 열린다면서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결국 둘 다 다쳐요. 다친다. 근데 스파르타가 승리하자마자 쇠약해져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테네하고 싸우다가 해군이 세지면서 네. 돈 맛도 알아요. 사치하기 시작해요. 아하. 그리고는 돈을 써서 아들을 병역 면제시켜요. 아 저런 스파르타의 힘이잖아요 그거. 스파르타에는 완전 시민이 4천 명도 안 됐는데 완전 시민이 아니라 완전 시민 군대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면제예요.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뭐 4분의 1 정도로 줄어요. 1,000명밖에 안 나와.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멋있는 말을 했는데 스파르타가 처음에 센 거는 남들이 안 하는데 걔들만 그렇게 하니까 센 거다. 근데 전쟁이 나서 내전이 확대되니까 다른 나라도 열심히 그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세지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해군이 세지듯이 다른 나라도 육군이 세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게 지금까지 등장 안 했던 공포의 3인자 테베. 테베가 스파르타를 열심히 뺏겨요. 그리고 쟤들을 이기기 했다 해서 새로운 전술까지 다듬기 시작합니다. 사실 힘만으로 해가지고는 똑같이 하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을 개량해야 된다. 그래서 테베가 무섭게 새로운 전술,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2인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그동안 2인자였던 테베가 야금야금 이렇게 힘을 비축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스파르타 하면서 스파르타 뭐 이런 300 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테베에도 이런 정예의 결사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이른바 신성대라고 불리는 부대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조직의 목적은 뭐였냐면 스파르타 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대. 일설에 의하면 이들이 전부 다 동성연애자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용감하게 싸우고. 사랑의 힘으로. 예, 사랑의 사실상 테베 지역의 유해를 발굴하다 보니까 둘이 손잡고 있는 유해가 17열로 쭉 놓여있던 그러한 유적지도 발견이 됐어요. 커플이다. 예, 이게 신성대였었어요. 아무튼 이런 신성대가 테베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맞고요. 자 그런데 스파르타 테베 레옥트라 전투라고 이제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에파미논다스가 스파르타군을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격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선 대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저희 그림을 보시면 양측의 군대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강력한 부대는 오른쪽에 배치해요. 그러니까 테베군도 오른쪽, 스파르타군도 오른쪽이니까 이 대열이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걸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에파미논다스가 전략을 바꿔요. 우익이 아니라 좌익에 가장 강력한 부대를 맞짱을 뜨게 시켜요. 대신 스파르타군은 강력한 부대가 12줄이었거든요. 근데 에파미논다스는 50줄. 그 다음에 왜 사선이냐면 나머지 약한 부대를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놔요. 뒤쪽으로. 나중에 볼게. 그렇죠. 그러니까 테베군의 막강한 부대가 스파르타군의 최정예 부대를 박살내는 그 동안에 아까 말했던 신성부대. 신성부대가 스파르타군의 약한 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거기서 난전을 벌인다. 그러면서 스파르타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스파르타가 끝내는 대패를 하죠.
예전에 최근 현대전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라인 전투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전쟁이 필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벌써 그때 당시에도 그 라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썼군요. 사선 대응이라는 건 이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술인데 한쪽에다 힘을 몰면 한쪽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쪽이 적을 두드리는 동안 약한 쪽은 지연 작전을 써서 늦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또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 스파르타군 정예병이 이때 1000명밖에 안 돼요. 다른 쪽이 전부 동맹군 군대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병역 면제자가 너무 많아서 설국 자멸한 거네요. 1000명밖에 안 되니까 또 단숨에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동맹군이 아니라 그냥 숟가락 얹은 건데. 뛰어난 전술과 스파르타의 자멸 이게 합쳐져서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어서 결국 스파르타까지 이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의 대장정 네.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내전이다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내전은 몰락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잔인해져요. 그 식민지만 털었잖아요. 나중에 가면 포로도 막 학살해요. 마지막 전투에서는 스파르타군이 아테네 포로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국 인간을 잔혹하게 하고 같이 멸망시킨다. 거대한 이 문명과 인물들과 이 역사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됐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결국 30년 남짓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내전은 안 해야 하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은 뭉쳐야만 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에서 싸우면요, 이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에요. 밖에 하고 싸워야죠.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쟁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겨뤘던 전국 지구. 영광의 울타리에서 신흥 강자로 성장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진. 최초로 황제에 오르며 하나의 중국을 건설한 진시 황제의 이야기. 진나라의 통일 전쟁사 속으로 찾아가 본다. 이때 전쟁은 꼭 전투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첩보, 위장, 거짓 첩보, 뭐 모함, 뇌물을 줘가지고 막 BC 200년들의 고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무기가 단일화돼 있어요. 규격이.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면 바로 현장에서 수리가 공적을 세우면은 신분이다. 평민이라고 해도 전쟁터에 나서 공을 세우면 신분 상승. 13살에 왕에 등극을 해서 통일하기까지 약 1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5살? 네, 대단히 젊은 나이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